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이제 17년째인데, 올해처럼 머리가 지끈지끈한 해가 사실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문특강 하기 이전에 올해 내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인문특강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이제 항상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기타 등등등. 그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이제 학습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올해 1차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은 이야기, 생각,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 전체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문특강인데 인문특강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이제 민총하고 채권법까지지만 물권법 내용도 조금 알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민법 전반적인 구조를 잡고 이제 공부해야 되고, 특히 올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증명책임 소재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놀랍게도 제가 인문특강 때 원래 했던 내용이 출제가 된 만큼 중요한 내용들 많이 하니까요. 꼭 들으시고 이제 인문특강 듣고 난 다음에 기본 심화 강의 들으시면 되고, 자, 교재 부분 가시면 개정판 안내입니다. 작년 교재하고 작년 강의로서 대체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여기도 공노민 연습 제가 지금 다시 새로 쓰려고 전면 개정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OS집으로 바뀌게 될 거고, 제가 이것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거고, 마무리 강의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 1, 2, 3, 4단계 이렇게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놓고 이제 입문 강의 이전에 요 기본 심화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교재가 바뀌는 부분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기본 심화 강의인데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에 끙끙 앓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개정판 안 내고 일단 강의를 작년 걸로 대체를 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이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지금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법 개정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올해 3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요.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미리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작년 후반부터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개정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국법, 신법을 제가 다 비교해 가지고 만든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가지고 그때 통과가 못 됐고요. 현재 지금 이 인문특강 하면서 1년 커리에 대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6월 2일이거든요. 그럼 오늘 놓고 봤을 때 향후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 통해서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 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한 번, 제가 수험생 할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자동 폐기가 돼가지고 통과 못 됐던 적이 총 2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생각에 이번 거는 통과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아요, 아직은. 그리고 통과가 된다 해도 2025년도 6월이라든지 6월에 통과가 될지 혹은 9월에 될지 그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통과가 됐다고 해도 실제 시행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하고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만약에 이제 통과됐는데 시행일이 20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법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통과돼가지고 너무 빠르게 시행해버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가지고요. 20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버리면 예, 내년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0% 정도 가장 높은 경우의 수는 저는 통과가 된다 해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이제 확실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올해 개정판은 일단 출간을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게 됐던 배경의 1번인데 가번을 보시면 일단 현행법으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을 놓고 출간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개정 조항이 한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까이 거 여러분들 그냥 프린트로 해가지고 끼워 넣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법무부에서 올렸던 그 개정안 여러분들 원본 파일만 봐도 편집이 안 된 원본 파일만 120페이지거든요. 교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의 분량의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개정 분량으로 추록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를 다 오려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번 또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일부 개정법은 기존 우리 판례 입장하고 조금은 배치가 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혹은 이제 개정 조항 중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판례를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변경 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추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법을 놓고 가령 6월 달에 원래 항상 제가 책 출간한 시기가 6월이었거든요. 6월 달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2, 3개월 지나가지고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리고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돼버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서를 출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중일이죠. 다시 또 책을 사야 되고 원래 있던 책에서 밑줄을 다 옮겨야 되고 그런 이중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개정안을 이미 반영해버려가지고 출간했을 때 반영했는데 과거처럼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저는 총 2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강의할 때도 한동안 한 2, 3개월 동안에 기본서 출간을 못하고 대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는 시행일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 이유가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그러면 개정안이 아무런 올해 시험과 내년 시험 볼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공부를 하게 돼버린 거죠. 해서 현행법과 다른 내용으로 수험생분한테 큰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결국 할 필요 없었던 개정안을 저는 또 당연히 설명을 해야겠죠. 그럼 수험생분들 가뜩이나 이제 1차 공부하실 때도 사보부터 할 거 진짜 많고 2차까지 연기 같이 뛰려고 하면 진짜 죽을 똥살똥 공부하는데 또 헛수고를 제가 시켜드린 게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기억이 가지는 특징상 매우 위험하죠. 인간은 일단 뭔가 제일 처음에 하나를 배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운 내용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게 틀린 내용이지만 자꾸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내용과 충돌돼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할 때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빨리 민법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화지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대로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뭔가 기억 속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자꾸 튕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개정안이 아직까지 통과 안 됐는데 미리 다 반영해가지고 책을 출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고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대충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6월 달이나 혹은 뭐 9월 달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 개정안이 또 그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완벽한 교재를 위해 가지고 판례 전부 검토하고 교정 교율하는데 최소 여러분들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사실은 물론 저도 오탈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제가 공인노무사 기본서하고 문제집에 오탈자 총 1개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고 교재에 이제 오탈자가 막 되게 많은 거는 그거는 사실은 강사가 교재 작업에 성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당분간 뭐 노무사뿐만 아니라 이 민법 수험서 시장에서 선생님 이 개정법에 의하게 되면 이 판례 이 문구는 지금 이제 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고 아 그렇네요 하면서 뒤늦게 이제 빼주고 그런 뭐 정오포 배랑하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그런 게 한 개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달 정도 시간 동안은 또 보고 해야만이 겨우 거의 없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6월 달에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정도 최소한 수정을 하고 출판사 거치고 나면 책이 아마 9월 한 중순쯤 됐을 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하반기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그러면 조금 책 출간 시기를 늦춰버리고 기본 강의를 늦게 개강해가지고 9월 정도로서 기본 강의 개강을 연기하고 그때 새로운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9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쓰고 뭐 강의도 안 했는데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버리거나 혹은 시행일이 내후년까지 돼 버리면요. 민법 사실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즉 1차 과목 중에 민법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시작해서 미리 기본서를 봐둬야지 이제 2차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민법 공부 처음 하는 시기가 10월달, 11월 돼버리면 조금은 다른 2차 공부와 병행할 때 이 페이스가 꼬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년 교재로 가지고 강의를 그냥 쭉 가고 작년 강의로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시고 더 많은 이유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민법 개정안이 최악의 상황에서 통과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시험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현행법 학습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게 이제 그게 맞다. 내가 결정한 대로 가자라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인데 민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가 명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법 공부하신 분을 아실 겁니다. 기존 판례의 법리로만 인정되고 민법 조문 자체에는 조문이 없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서 명문화 시킨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존 판례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그 조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현재 판례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가령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원래 이게 여러분들 민법의 조문에는 없었어요. 판례가 이른바 해석을 통해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서 명문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삭제 내지 변경인데 제 기본 강의 이제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조문 같은 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입법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조문의 단서가 있긴 한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고들 필요 없이 그냥 조문에 이런 게 있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 등을 종종 하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래가지고 입법적으로 비판이 많거나 별로 실익이 없었던 조문들 같은 경우를 삭제 또는 변경을 했거든요. 대표가 민법 제535조의 경우는요. 그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판례도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삭제 변경된 거는 그냥 개정법 새로운 내용만 알면 되는 거지 과거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면요. 최소 2, 3년 동안은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틀린 지문을 낼 때 삭제된 규정 혹은 변경된 규정을 틀린 지문 구성을 하거든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은 구민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해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도 특정 조문들 같은 경우는 구민법, 그러니까 현행민법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만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법률적 공백을 보완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해서 원래 있었던 민법 조문만 가지고는 충분히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법률 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소위 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재산상 이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사기 강박으로 가기도 뭐하고 애매해가지고 되게 머리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해서 신설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기존 판례 법리에 기초했을 때 왜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개정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3번도 기존 법의 내용이 필요해요. 다만 4번은 크게 필요 없는 게 표현이 어색하거나 제가 한 번씩 조문 읽을 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저렇게 읽으세요 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제 순 한글화 같은 거 했는데 이거는 크게 뭐 시험 문제, 우리는 국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민법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수험적으로 고려하거나 바뀐 게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필요 없다. 단순 표현의 변경에 불과하니까. 해서 이러한 1번, 2번, 3번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기존 법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교재로 일단 밀고 나가자. 그래서 최종 결론 부분 가시면요. 올해 이제 기본 심화 강의 운영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교재, 새로운 강의에 대해서 출간 등을 하지 않고요. 원래 있었던 교재하고 강의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제 수업 들으시고 1차 시험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민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봤던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차분하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개정안이 혹시 만약에 통과되고 내년 우리 시험에 적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거를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 완벽 대비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국법과 신법에 대해서 비교하고 신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했던 요 유형 1번, 2번, 3번,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제가 다 특정해가지고 다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 제가 특강 같은 거 진행할 거고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때는 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그때 기본 강의할 때 민법제 535조를 강의할 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일단 현행법은 민법 처리하지만 마땅히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비판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행 민법제 535조의 경우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이 판례는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조문 하나하나 다 특강을 진행할 거고 올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조문 제비 특강 꽤나 횟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강의하고 교재 다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통과되면 요걸로 보완하시게 되면 끝납니다. 요거 하고 이제 최신 판례는 뭐 몇 개 없으니까 최신 판례 프린트 몇 개로 보완하시게 되면 충분히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크게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민법 공부를 미리 하시면서 2차 공부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9월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단 민법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하는 게 맞다.
시작하셔가지고 2차 같이 공부하시면서 쭉 나가면 되고, 더 이상 그 잘못된 정보 이미 통과됐다 이런 말들 속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뭐 통과되면 김동진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법 공부하기도 힘들고 민법도 공부하기 힘들고 행정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고민은 그냥 강사한테 맡겨두시면 되겠죠. 김동진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있던 내용과 설명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제 커리큘럼에 제가 이제 학 바꿀 생각이거든요. 자,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집이거든요. 이른바 그 통객관식이죠. 통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통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좀 많은 이거 좀 바꿔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너무 중복이 많고요. 두 번째가 이 객관식 통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배열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 문제집을 좀 효율적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무리 기출 지문이지만서도 다시 나오기 힘들고, 다시 나와도 우리가 틀리면 그만인 내용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할 때 세모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세모를 쳐도 또 수험생분들은 또 그걸 공부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법에 대해서 진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OX로 바꿀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제가 지금 현재 변리사하고 간편 같은 경우는 둘 다 제 문제집이 OX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꿀까 말까 하고 있던 도중에, 그래 이번에 기본서 개정을 일단 안 하니까 그 시간까지 싹 밀어 넣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OX집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문 가지고 이제 OX 갖고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객관식 문제집에서 모든 지문을 다 분석하는 OX 문제로서 전면 개정을 하고, 기출된 내용이라 해도 다시 나오기 힘들거나 우리가 시험장에서 틀리면 그만인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버리고요. 올해 시험처럼 이제 출제 예상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폭 강화시켜가지고 분량은 최대한 최소화로 가져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가 방식으로 OX집을 출간하게 될 거고, 교재 이름은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OX로서 개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습 효율에 극대화인데, 제가 이제 다른 변리사나 감정평가사 제 문제집을 보게 되면요, 자, 기본서에 조문이 있고 그 조문에 관한 판례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OX 지문에 지문을 배치할 때도 제일 위에 조문을 두고 그 밑에 판례를 싹 제가 배열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도 조문을 먼저 읽고 요 조문 중에 이 문구 관련해 가지고 판례 입장을 하면서 2, 3, 4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요. 하고 제가 책 쓸 때 그렇게 지문을 구성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계속 그게 반복돼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조문을 읽었을 때 어떤 판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반복하면 할수록 페이지가 더 빨리 넘어가요. 더 나아가서 항상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었을 때도 저는 이제 원칙적인 내용을 위에 배치하고 그 밑에 예외를 배치하거든요. 그럼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 3번 지문 위에 원칙이라고 쓰시고 4번에 예외라고 쓰시고 키워드 제가 밑줄 긋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지문을 배치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고난도 문제 대응인데 특히 올해 시험, 올해 이제 산인공에서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민법 풀 때 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와, 점수가 좀 잘 나오네 생각보다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산인공에서 여러분들 문제 난도를 올릴 때 쓰는 스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 정답되는 지문만 중요한 걸 배치하고 나머지 지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상한 걸 막 들고 와가지고 2개씩 박아 놓으면 절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내용 나왔다고 막 눈알이 흔들대지 마시고 차분하게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1개가 정답일 거야. 그래서 그 중에 1개를 찍으면 된다. 혹은 1번과 5번 남았는데 1번은 처음 보는 거고 5번은 맨날 봤던 거면 5번이 틀린 지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봤던 5번을 찍어라 라고 했고 그게 올해 시험에 특히 그렇게 많이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교재를 본 사람들도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나머지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정답되는 지문은 뽑아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불안감에 계속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한 게 아니고 이거 찔끔 보고 저거 찔끔 보고 또 모의고사 뭐 찔끔 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답되는 지문도 정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거거든요. 그 앞으로 여러분들 또 이런 식으로 출제했을 때는요, OX 문제집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사람이 정답이 2번이면 3번, 4번, 5번 지문을 대충 보는 그런 좀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OX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문 하나하나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판단하는 연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했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편을 하게 됐다. 그리고요, 후속 커리와 연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통객관식 문제로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출간을 하니까 제 나중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파이널 같은 강의 등을 할 때 연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통 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3번에 있는 리을 참조 이렇게 해도 찾아봐도 이게 딱 맞지가 않으니까 조금은 연계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OX로서 제가 개편해버리면요, 아주 연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4번째는요, 안정적인 마무리다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OX 문제집하고 파이널 교재를 연계해서 반복하면, 예를 들면 파이널 교재에서 어떤 뭐 X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차분히 읽고 또 그 부분만큼 OX 문제집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리 앞으로 이제 민법 시험 문제가 서로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해도 체감상 난도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도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OX집으로 개편을 하게 됐다. 그럼 이제 어떤 시험이든 제가 OX로 이렇게 문제집을 내면요, 진짜 뭐 수험생 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아니 OX집으로 공부를 하면 객관식 문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혹은 OX집으로 공부하면 시험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또 분명히 또 이제 생기게 될 거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는 시험도. 하지만 결국은 2, 3년 뒤에는 제 교재가 그 각 시험에서 가장 많은 교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충분히 또 그게 일리가 있을 수 있죠. OX만 계속 푸니까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를 못 푸는다. 적용이 안 된다. 어색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항상 다 준비가 돼 있죠. 제가 최신 5개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파일하고 해설을 카페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카페, 네이버 카페 확인해 주시고 해서 여러분들 저 파일에 해설해 보게 되면 해설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시험 문제 1번 문제 3번 지문의 해설 같은 경우를 또 뭐 판례들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제 교재 88페이지 지문 8번 이런 식으로 해설지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종강한 이후 그리고 파이널 강의가 개강되기 이전에 공노민 1회독하고 저 기출문제 체크용으로서 한 2년치 풀어보고
2회독하고 또 2년치 풀어보고 또 3회독하고 또 1년치를 푸는 방식으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풀었는데 틀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번 틀린 건 또 틀릴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88페이지에 있는 지문 8번을 틀렸다. 그건 틀린 지문에다가 이렇게 별표 하나 딱 쳐가지고 아 이건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다음번에 볼 때 더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혹은 이건 내가 한 번 틀린 거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날 한번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계속 한 교재를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도 되고 또 이제 문제집에 대해서 반복 해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해지겠죠. 그래가지고 틀린 내용 같은 경우를 문제집에 체크하는 방식으로서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을 때 해설 역시도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제공할 겁니다. 똑같이 공노민 연습, 92페이지, 지문, 뭐 6번 지문, 제가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하고 그 뒤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올해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뭐 학올의 상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열풍이 불어가지고 참 많은 분들께서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이제 문제를 푼 분도 계신데 물론 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의 가장 여러분들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 문제는요, 따로 정리가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쌓아두면 양만 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해설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 문제집하고 해설지를 또 정리하고 보관하고 또 보는 게 아니고요. 틀린 내용만 또 책 펼쳐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체크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에 대해서 많이 봐도 정리할 때 시간이 크게 안 들기 때문에 따로 모의고사 정리하는 시간도 확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OX 형식으로 문제 풀고 수업 듣고 책 정리하고 해독할 때 기출 5년치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게 되면 객관식 문제집이 아니라서 객관식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보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나머지 커리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제 기본 심화 강의, 기본 심화 이론 강의에서 저의 선택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그래도 개정안으로 바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선택하셔서 그 교재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저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김동진 믿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저를 선택해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를 믿고 내년 시험까지 쭉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바로 인문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